노화를 늦추고 멈추고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노화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기를 들며 하버드대 교수이자 노화와 장수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인 싱클레어 교수는 그의 책 노화의 종말에서 노화도 엄연히 질병이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그가 25년 장수 연구를 통해 밝혀낸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화는 삶의 불가피한 일부가 아니다. 예전에는 폐렴, 독감, 결핵, 위창자관 질환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 1900년 이 네 가지 질병이 미국 사망자 중 약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에는 그중 하나가 결국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날 결핵이나 위창자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폐렴과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 세기쯤 전에 비해 10% 미만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중 대다수는 노화로 약해진 사람들이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 체계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의학 발전, 기술 혁신,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더 나은 정보 덕분에 그런 질병들이 본래 그런 것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화 역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등장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할 약물과 기술을 가장 직접적으로 접할 사람들조차 최적의 수명과 건강 수명에 다다르는 일이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또 무엇을 집어넣지 않을 것인가에서도. 적게 먹어라.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방식은 더 나은 여생을 살기는커녕 더 오래 사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절식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이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몸을 결핍 상태로 두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 평생에 걸친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단기적인 연구와 개인적인 일화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은 맞다.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장기적인 혜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있다.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 털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붉은 털원숭이의 최대 수명은 40년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열량 제한 식단을 지키며 산 20마리 중에서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다. 사람으로 치면 약 120세에 해당한다. 그 나이에 다다르기 위해 열량 제한 식단을 굳이 평생 유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년 때부터 열량을 30% 줄인 식사를 하기 시작한 원숭이 중에서도 그 나이에 도달한 개체들이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60에서 65세인 19개월 된 생쥐 역시 열량 제한을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더 일찍 시작할수록 수명은 더 늘어난다. 이런 동물 연구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량 제한의 장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나을 것임을 시사한다. 분자 수준에서 보자면 쇠퇴 추세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40세 이전의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 식단이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는 말은 아니다. 내 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위스콘신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 붉은 털 원숭이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로절린 앤더슨조차 사람이 장기간 30% 줄인 식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친 식단이라고 말한다. 물론 모두에게 미친 식단인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
뇌졸중, 암을 억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열량 제한은 장수 계획만이 아니다. 활력 증진 계획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에게는 힘들다. 집에 냉장고나 직장의 간식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우리 분야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설령 열량 제한으로 당신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열량 제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엄격하면서 완고한 열량 제한이 주는 혜택 중 상당수를 다른 식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쪽이 더 나을 수 있다.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방식은 혁신적인 새로운 건강 유지 방식이라고 묘사되곤 한다. 현재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잠깐씩만 절식을 할 때도 그렇다. 한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쭉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매달 5일씩만 주로 야채 수프, 에너지바, 영양 보충제로 이루어진 매우 제한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자 이 단식 흉내 식단을 유지한 이들은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로 간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인 IGF-1의 농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IGF-1과 IGF-1 수용체 유전자에 생기는 특정한 돌연변이는 낮은 사망률 및 이환율과 관련이 있으며 100세 넘게 사는 이들이 많다고 알려진 집안의 여성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제한하는 이 방법들 중에서 더 효과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현재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것이다. 또 한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은 열량을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거를 수 있다. 또는 건강 전도사 피터 아티아가 하듯이 분기마다 일주일씩 굶는 것이다.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여러 모델들은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사람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다. 단기적인 연구들은 전망이 엿보인다. 나는 장기 연구들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무튼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긴 하지만 영양실조를 일으키지 않는 주기적 단식법은 거의 모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쪽으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육식을 줄여라.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실 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물 단백질 섭취의 단점을 둘러싸고는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바람성을 띈다. 이런 식품들이 잘록고 창자암, 췌장암, 전립쇠암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수백 건이나 된다. 또 붉은 고기에는 카르니틴이 들어있다. 장내 세균은 이 물질을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인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로 바꾼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렵채집인의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와 생선을 약간 곁들인 형태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소식은 대다수 육류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식물 섭취로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 양이 더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점은 희소식이다. 그럴 경우 몸에 공급되는 아미노산의 양이 전반적으로 또는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기 마련이므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땀을 흘려라. 운동 습관이 저마다 다른 성인 수천 명의 혈구에 있는 텔로미어를 조사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더 많이 적어도 일주일에 5일 3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를 지녔다고 한다. 사실 운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사람 중 10%만이 운동을 한다. 좋은 소식은 기력이 다할 때까지 몇 시간씩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6에서 8km를 뛰는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45% 줄어든다고 한다. 엄청난 효과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5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료 기록과 15년에 걸쳐서 발행된 사망 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 놀랄 결과가 아니겠지만 사망자 3,500명 중에서 자신이 달리기를 의뢰한다고 의사에게 말한 이들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낮았다. 비만과 흡연을 감안했을 때도 달리기를 하는 이들이 연구 기간 동안에 사망한 확률이 훨씬 적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은 달리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얻는 건강 혜택은 놀라울 만치 비슷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적절한 강도로 약 10분만 뛰면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났다. 그러나 한가로이 걷는 것과 경쾌하게 달리는 것은 다르다. 수명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려면 강도가 중요하다. 메이오 병원의 연구진은 연령 집단별로 서로 다른 운동을 하도록 한 뒤 효과를 조사했다. 많은 유형의 운동들이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일으키긴 했다. 하지만 건강을 개선하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었다.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운동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을 하면서 최대 심장 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영구히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몸을 차갑게 하라. 몸을 편안하지 않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이 장수 유전자를 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항상성, 즉 생물이 안정된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은 보편적인 생물학 권리 중 하나다. 사실상 생존 회로를 인도하는 힘이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그것을 볼 수 있다. 추울 때 특히 그렇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당신이 젊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쪽이 최선일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갈색 지방은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추위에 노출하는 쪽을 택한다면 적당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너머로는 가지 않는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다. 동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팔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그저 시드니에 있지 않다는 표시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충분히 자주 겪을 때 우리 장수 유전자는 건강한 지방을 추가로 주문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를 얻는다. 우리 유전자는 안락하기 그지없는 삶에 맞게 진화한 것이 아니다. 이따금씩 호르메시스를 유도하는 약한 스트레스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 역경에 대처하는 것과 압도적인 유전적 손상은 전혀 다른 문제다. 후성 유전적 경관을 흔들지 마라. 우리는 모든 DNA 손상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다 막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DNA 끊김은 면역계 기능과 기억 응고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손상은 원치 않는다. 그런데 세상에는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아주 많다. 먼저 담배를 생각해 보자. 흡연은 DNA 수선 요원들을 계속 과로시키는 결과를 빚어냄으로써 DNA를 손상시키고 그 때문에 나타나는 후성 유전적 불안정이 노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피우지 않는다고? 아주 좋다. 그러나 연기가 없어도 불은 난다. 선진국의 많은 지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더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DNA를 손상시키는 화학물질로 목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사람과 자동차가 우글거리는 도시 지역에서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 DNA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많은 플라스틱 병과 일회용 포장 용기를 비롯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PCB 같은 화학물질도 조심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또 방사선이 있다. 자외선, X선, 감마선, 집안의 라돈 같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방사선은 DNA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후성 유전체 수선팀을 불러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DNA 끊김과 그에 따른 후성 유전적 결과를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 생각은 맞다. DNA를 복제하는 자연스러우면서 필요한 활동조차 DNA 끊김을 일으킨다. 매일 우리 몸 전체에서 수조 번 그런 일이 벌어진다. 바다 밑에 설치한 납 상자 안에 들어가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라돈 입자나 우주 복사선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무인도로 이사한다 한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생선에는 수은, PCB, PBD, 다이옥신, 염속의 살충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현대에는 가장 자연적인 생활 습관을 지닌다고 해도 이런 유형의 DNA 손상을 피할 수가 없다. 당신이 몇 살이든 간에, 아니 설령 10대라고 한들 이미 그런 손상은 일어나고 있다. DNA 손상은 몸의 시계를 가속시키며 삶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배아와 아기마저 노화를 겪는다. 그렇다면 60대, 70대, 80대는 어떨까? 이미 노쇠에 있고 열량을 제한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한겨울에 눈사람을 만들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후성 유전적 변화와 노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앞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추가로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100세 시대에 중요한 건 수명을 늘리려고 노화를 되돌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바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과 질병 수명 차이에 따라 인생의 후반기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무조건적으로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실천하면서 몸의 작은 변화들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통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